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션 A-4 라틴 아메리카의 불평등과 갈등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가 주관하는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구소는 라틴 아메리카의 갈등 이슈로 계속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뭔가 좀 집중되고 재미있는 토론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분의 연구자들께서 워낙 또 이 분야에 탁월한 분들이라 많은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은 1시간도 없다는 것, 그게 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 말씀하실 건 많지만 한 15분 내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끼리 한 5분, 10분은 뭐 소담소담 논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손혜연 선생님 모셔서 중남미 엘리트의 국가 포획과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혜연입니다. 제가 발표할 이 주제는 지금 연구가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고요. 진행 중에 있는 거라 오늘 아마도 제한적인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연구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2019년부터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그 대규모의 사회적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나라마다 그 뭐 시위의 원인도 다르고 사정도 달랐지만 그 시위를 간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이슈라고 하면 바로 이 불평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위가 일어났던 모든 나라들에서 이 불평등, 그리고 뭐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 결과 뭐 넓게 보면은 18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0개 국가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8개 국가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을 했죠. 주로 반정치, 반엘리트를 주장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표 행태로 인해서 결국 그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이게 중남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중남미 인구의 75%가 현재 민주주의가 소수의 강력한 그룹에 의해서 통치된다. 그러니까 현재 중남미의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부패율이나 불평등 지수를 보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중남미의 민주주의 위기는 결국 불평등에서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면 중남미 국가들 최근 몇십 년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뤘어요. 빈곤율도 매우 낮아졌고, 그리고 불평등 지수도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사회 지출도 늘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지역 중에 하나로 중남미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이유를 이 국가 포획이라는 개념에서 그 이유가 국가 포획, 엘리트에 의한 국가 포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남미에서 이 국가 포획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를 안
우선 불평등은 개인과 집단의 소득, 부, 그리고 기회,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지 못한 상태를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평등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지표는 이 지니 개수예요. 그래서 중남미의 소득 불평등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그 개선된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고요. 최근 몇 년간은 이 불평등 개선조차도 상당히 정체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 소득 집중도를 보면 그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서 하위 50%가 전체 부의 1%만을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는 77%나 차지하고 있어서 이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굉장히 큰 지역이 중남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소득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과 부는 줄어들거나 정체된 반면에 그 상위 소득자들의 소득과 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면은 지금 세계 억만장자 명단에 110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2023년에 21명이 새롭게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를 했고, 그리고 이전에 떨어졌다가 다시 재진입한 사람도 8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부자들의 소득과 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예. 그래서 빈곤율의 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진위 개수가 0.5 정도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건 빈곤율이죠. 진위 개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비율이 1990년에는 인구의 50%가 넘어갔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29%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뭐 빈곤율도 줄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회적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공공 지출과 사회 지출의 변화에서도 계속해서 사회 지출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지출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도 왜 중남미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이라는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저는 이 엘리트의 국가 포획에 있다라고 본 거죠. 이게 사회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서 그 빈곤층을 위한 그런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특히나 재정 정책이 이 엘리트를 위한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양상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엘리트의 국가 포획이 중남미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제가 넘어가면 이 국가 포획이라는 개념은요, 소련과 동유럽이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시기에 그 시장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정치인을 매수하고 제도를 형성하고 미디어를 통제하면서 정부 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도록 그 영향을 끼치는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계된 개념이 국가 포획이거든요. 이 국가 포획 과정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국가 포획이라는 개념은 관료 부패, 그러니까 행정 부패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소소한 부패, 행정 부패와 그 국가 포획이라는 개념은 좀 구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 부패라는 거는 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국가 포획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큰 부패예요. 국가 포획이라는 개념은 이 큰 부패는 법률이나 정책 형성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이게 정책이 설계되는 그 시점부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정책을 설계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남미 국가의 그 뭐 공공 정책이나 재정 정책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엘리트들의 이익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남미 국가 포획은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경제 엘리트가 아예 대통령으로 변신을 하거나 정부 내각에 기업가 출신의 그 임원들을 임명하면서 이 경제 엘리트가 이 국가 구조를 장악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칠레의 뭐 피네라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마크리, 뭐 에콰도르의 노보아 등 이제는 경제 엘리트들이 국가 구조를 장악하는 그런 양식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뇌물수수나 뭐 그 자금 횡령과 같은 고전적인 부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권력을 장악하고 관련된 경제 권력을 장악해서 경제와 관련된 그런 구조적 부패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국가를 포획하는 방식은 우선 법과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정책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그리고 책임 기관을 무력화시킴으로 인해서 사법부나 법 집행 기관, 뭐 검찰, 언론, 시민사회 등 법을 집행하고 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런 기관들을 포획하고, 그리고 또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포획과 불평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국가 부에서 큰 몫을 차지할수록 불평등은 유지되거나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는 물질적인 자원을 동원해서 국가 포획을 강화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은 규칙과 제도에 대한 신뢰감에 영향을 미쳐서 빈곤층으로 하여금 부패를 용인하게 되는 그런 양상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포획은 개인의 운명을 노력보다는 인맥에 좌우하게 만들어서 사회적인 이동성을 제한하고, 소수 엘리트 집단의 국가 권력이 집중될 경우에는 이런 뭐 민족이나 토착 집단, 여성에 대한 배제가 증가하기 때문에 빈곤과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두뇌 유출이 증가하고 또 혁신이 억제되면서 빈곤과 불평등이 악순환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가 포획과 불평등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중남미에서 엘리트의 국가 포획은 이거는 최근의 현상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대부터 엘리트들이 공직을 자신의 사익을 증진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인식을 해왔고, 독립 이후에도 막대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 20세기 초부터 80년대까지도 이 소수의 과두 세력이 국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포획의 역사는 굉장히 길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있겠고요. 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될 당시에는 이제 경제 엘리트들이 국가를 장악했지만 최근에는 이 경제 엘리트들이 아예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하고 또 정치 엘리트들도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화하고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이 국가를 더욱더 장악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과 중남미의 국가 포획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남미에서 이렇게 국가 포획이 그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고 또 현재까지도 강화되고 있는 그 요인은 경제력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고 정치 권력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시민사회가 매우 취약해서 정부를 견제할 수 없고 엘리트들을 또 감시할 수 없고 그리고 권력 네트워크 중심으로 인맥 중심으로 이 모든 그 정치와 경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포획이 촉진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례로 아르헨티나의 국가 포획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는 2015년에 기업가 출신인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집권한 이후에 국가 포획이 되게 강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권하면서부터 뭐 금융이나 농산물 수출 경제를 우선순위로 결정을 하고 이 부분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그런 뭐 법률적 조치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특권을 부여하면서 이 경제 엘리트들의 국가 포획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뭐 국가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새로운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 기업인들에 대한 특권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엘리트가 정치 엘리트로 변모를 하면서 국가 포획은 늘어났고 이것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런 공공 엘리트들의 국가 포획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래서 공공 과제나 국가 역할에 대한 경멸이 늘어나면서 그 반정부 시위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못 냈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결론까지는 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이걸 들으면서 너무나 재밌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잘 되리라고 또 믿는 반면 중남미를 한국으로 바꾸면 정확히 이 상황이다라는 씁쓸한 마음도 동시에 또 들기도 하는 것 같고 동시에 어찌 보면 원래 국가는 엘리트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여서 앞으로 계속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 포획을 스페인어로 뭐라 그래요? 깝두라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깝두라네요. 깝두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희순 선생님 모셔서 코로나19 이후, 코비드19 이후 라틴 아메리카 사회경제 격차가 얼마나 더 벌어졌나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 김희순입니다. 저는 그 코로나19 시대에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경제적 격차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연구소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언론 자료를 이제 DB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갈등에 관한 DB 작업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적 문제 내지는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한번 봤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초기에 가졌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에
남부 해안 지역을 덮쳤을 때 뉴올리언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물론 가운데 이 백인 아저씨가 한 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그 흑인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흑인이 많나라고. 그런데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허리케인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중립적인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자연적인 재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질병들은 실제로는 그 개인이 가진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됐고 이후에 위험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이제 생겨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사회를 보면서도 그런 현상이 매우 잘 나타난다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한 갖게 된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선 특히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가라고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운이 좋게도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굉장히 그 위험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데보다는 나았지만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직접적인 질병으로 인한 그런 피해도 있었고 나아가서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심해져서 사람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이제 아직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그 생존 확률을 가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정부의 능력이었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초기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거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굉장히 그 축소된 정부, 즉 많은 권한을 다른 곳으로 이양시킨 정부의 이제 역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시대 때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라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정부를 대신할 많은 어떤 국제기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방 정부라든가 NGO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의 역할이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리스케일링 되면서 그 상황에서 결국 정부 자체가 갖는 권한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상황이 매우 더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보도됐던 그 자료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콰도르에 있었던 그 시신들입니다. 이게 관들. 당시에 거리에 막 시신들이라던가 아니면 관들이 방치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집 안에 이 시신들을 처리를 못해서, 그냥 두는 경우들도 이제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끔찍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묘지가 없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어서 사람들이 묘지를 많이 이렇게 묻으셨지만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묘지가 없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묘지에 도둑장례들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묘지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그 경비병이 지키는 그런 해프닝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이때 그럼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거의 한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 정부의 장악력 내지는 행정력의 부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기에 일어났던 여러 국가들에서 교도소의 폭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국가 권력이 이제 해체되거나 아니면 국가 권력이 위험에 처하면 이제 교도소에서 먼저 폭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도 초기에 특히 2020년도 3월 달에 여러 국가들에서 폭동이 발생해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폭동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았던 상황들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왜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의 무정부 같은 이런 상황이 됐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당시에 많은 국가들에서 새로이 대두되었던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논의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 가장 이제 다시 주목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푸코였죠. 푸코가 이제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거 제왕의 권력은 국민을 죽여버리거나 혹은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권리에서 온 권력이고, 오늘날 국가의 권력은 이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바로 국가의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현대 국가가 훨씬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에서 국가 권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를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 것인가, 내지는 누군가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는 거죠. 즉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국가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코로나 상황에서 발휘가 됐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잘 컨트롤을 했죠. 왜냐하면 누구나 죽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고, 특히 아시아의 싱가포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중국과 같이 국가 권력이 굉장히 셌던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작동을 했지만,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국가 행정력도 약해진 상태고, 그리고 일단 앞에서 손혜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티즘에 의해서 엘리트들 이외의 계층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가가 결국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공공 서비스라든가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국가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당시에 국가의 권력이 강해진 상황을 틈타서 반정부 세력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나타났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의 이제 중요성이 떠올랐고, 이제 그것이 신안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제 신안보의 개념까지 넣으면서 정부의 역할이 이제 전면적으로 대두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제 그렇죠, 종식이란 말은 그렇지만 새로운 버전이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사회 경제적 격차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험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요. 특히 이제 가장 일반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시대 때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차이에 의해서 학생들의 교육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두 온라인 수업을 했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고, 지역도 도시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실제로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혹은 TV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콜롬비아에서 한 학생이 라디오로, 이 까만 게 라디오예요. 라디오로 수업을 듣고 있는 거고, 이 수업은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쿠바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칠레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연산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글을 깨우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사회적 격차의
관점에서 가장 피해를 본 건 역시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은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고, 특히 농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마존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돌았었습니다. 특히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 그 아마존강을 따라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치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당시에 그 브라질의 보소나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자기네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던 외국인 의사 초청 프로그램에서 쿠바 의사들의 그 자격을 검증해라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명령을 내리면서 심지어 쿠바 의사들이 열받아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까지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자들이, 예. 그래서 원주민들은 심지어 그러면 이렇게 소외됐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그 원주민들 자체로 갖게 되는데,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았다고 해요. 코로나19가 원주민들을 그 말살시키기 위한 국가의 계약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걸려도 치료도 안 받고 백신도 뭐 거부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도 일단 그 어린아이들은 많이 제외가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 안 맞추겠다고 부모가 그랬던 데 비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어린아이들 맞춰달라고 막 소송까지 냈는데도 안 맞춰줬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물론 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많은 경제적 역성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그 국가 간의 그러한 그 통제도 역시 그 지역별로 이제 다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국가가 국경에 대한 통제를 굉장히 강화했던 반면에 멕시코는 특이하게도 코로나 기간 동안 전혀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멕시코는 자기네가 신종플루를 경험해 봤더니 국가 경계를 폐쇄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안 좋더라. 그래서 우리가 폐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이면에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폐쇄를 통해서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을 빌미로 국경을 폐쇄해서 중남미 지역으로부터 오는 이 그 카라반들을 막고자 했던, 그래서 그들의 망명을 막고자 했던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일종의 꼼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타이틀 42라고 하는 걸 발효를 해서 안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 시대 때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하면 48시간 이내에 쫓을 수 있는 굉장히 악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타이틀 42에 의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망명을 신청하자마자 추방해버리는 그러한 굉장히 그 무도한 행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이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바이든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국경에 대한 그런 그 정책이나 태도는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멕시코는 국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해 가면서 이 그 월경을 허가해달라라고 했지만, 심지어 이 상황은 거의 한 17개월 이상 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해 주시죠. 코로나 상황에서 나타났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백신과 관련된 그 중국의 그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여러 면에서 이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백신 공급을 빌미로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제 친중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제 백신 외교라고 하는 일종의 조롱을 당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가장 백신이 그러니까 구하기 힘들었던 시기에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백신을 지원하면서 이 지역에서 호감을 얻었고, 이거는 결국 중미 지역에서의 미국의 그러니까
장악력의 약화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 바이든과 그 해리스 정부는 새로 들어오자마자 이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그 새로운 어떤 그 경제 개발 계획을 짜야만 했고, 중국이 자기네 앞마당까지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이 백신 상황을 통해서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요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을 라틴 아메리카 사례로 들어서 잘 설명해 주셨고, 일단 이 연구의 주제가 사회경제적 격차이다 보니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로 사회경제적 격차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벌어지게 된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역시 코로나 기간 중에 마구마구 살포된 현금, 그리고 통화량 확대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 이건 결국 또 격차이겠죠. 격차로 인해서 엘리트로의 집중이 심해지고, 그건 결국 국가 포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두 분 연구의 접점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상황이니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사례이고, 또한 중남미가 이걸 연구하기에 가장 또 핵심적인 또 케이스를 주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발표 좀 무섭습니다. 여성 대상 산성물질 공격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연구를 조혜진 박사님 하셨는데, 콜롬비아, 멕시코 두 나라 사례로 들어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1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내용도 무시무시한데 제가 PPT 디자인도 이렇게 시뻘겋고 시커먼 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와가지고 더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은 이 연구에 대해서 그 통계 수치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니와, 여기서 제가 소개하게 될 이제 그런 법률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2015년에 통과하게 됐고요. 멕시코의 경우는 올해 2월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그 결과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된 그런 의의랄까, 이제 그리고 이 법안들이 생겨나게 된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애시드 어택 또는 이제 그 산성 물질 공격이라고 제가 좀 만화에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문헌에 따라 애시드 테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코레시브 바이올런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네,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고의적으로 산성 물질을 뿌려서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서 이제 훼손을 하는 거죠. 심리적인 외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급성 통증이나 영구적인 손상, 그리고 후속적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명이나 이제 그 뼈를 녹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테러를 당한 사람들의 사진이나 이제 그런 경험담을 들어봤을 때 이제 코가 녹아서 여기 이제 빨대 같은 것들을 꽂고서 이제 숨을 쉬어야지 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주로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보통 이제 복수나 이제 구애를 거절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복이나 불명예, 역시 거절당했을 때 이게 나에게도 너무나 불명예스럽다라고 얘기하거나, 다른 남자 때문에 네가 나 찬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질투 등의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사람을 훼손하거나 절단, 고문 또는 살해할 의도로 사람의 신체에 살을 투척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미소진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1998년에 이제 그 가정교육과에서 이제 저의 전공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서서문학과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문학 수업을 듣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스페인에서 생산된 스페인 문학책 제일 그 서문에 그 스페인 문학의 이제 그 역사는 그 미소진의 역사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 미소진이는 이제 여성 혐오라는 이제 그런 의미였었는데, 세상에 이런
단어가 존재하나?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제 그런 궁금함에 이제 오랫동안 궁금한 채로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아르헨티나 작가 마리아나 엔리케스라는 사람의 우리가 불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제목의 단편 모음집인데요. 표제작이기도 한 이제 이 작품이 네, 남자들이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자들의 몸에 불을 질러서 알코올 같은 것들을 이제 온몸에 이제 여자가 자고 있을 때 이제 알코올 같은 것들을 부어서 이제 불을 지르거나 심지어 이제 염산 같은 것들을 뿌려서 불을 지르는 이제 그런 행위들을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 이제 이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단편 모음집 그 단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불을 실제로 지르는 게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이 작품은 어떻게 해서 쓰여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였었는데 실제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적지 않게 이런 애시드 테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유럽에서 프랑스, 영국 내에서 17세기 초 그리고 이제 좀 인터벌이 있는데 19세기 말에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자신의 남편 또는 이제 연인의 외모를 훼손함으로써 나한테 불충실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과 차후에 다른 여자와 애정 관계를 막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당시 1880년대인가요, 90년대인가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실제로 굉장히 이렇게 그 표정이 좋지 않은 이제 화가 난 듯한 여자가 지금 산성 물질을 그릇에 용기에 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주요 발생한 국가들이 이제 유럽에서도 발생을 일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2022년, 2023년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영국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그 이제 발생 건수의 수치가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인도도 역시 뭐 228건에서 1000건 정도 1년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이 애시드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세 번째 국가다라고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또 있지만 지금 이제 이 통계 수치가 상당히 오래전 것이죠. 이제 2018년 것인데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각 나라별로 이렇게 잘 잡혀 있거나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건수가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이 관련된 집단들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매년 어떤 지방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이제 그런 그 정기적인 수치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가장 제 연구하는데 이제 애로점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서는 1996년에 이제 이 애시드 테러가 발생했다라는 이제 첫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간헐적으로 듬성듬성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사례는 요거는 좀 건너뛰겠고요. 그리고 콜롬비아 사례로 바로 이렇게 건너뛰고 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이제 산발적으로 진행되다가 차츰 증가하면서 2010년대부터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세 번째로 산성물질 공격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로 이제 집계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자행되고 있다는 게 과거에 처음 기록되었었던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제 이때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그 공격에 자행되고 있고 이제 역시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계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겪게 되는 그런 애로사항입니다. 2011년, 2012년 이때도 뭐 150건, 100건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뭐 162건, 뭐 69건 이제 이런 식의 큰 수치들이 이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런 수치들 다뤄서 듬성듬성한 그리고 이런 거친 수치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에도 일주일에 뭐 1명 이상의 여성들이 산성 물질 공격에 희생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총 인구 비율로 보면은 이 콜롬비아에서 발생하는 애시드 테러가 이제 다른 국가들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가해자들이 일종의 그 신체적인 공격 또는 폭력, 어솔트의 범주로 이제 이 범죄가 분류되기 때문에
형량이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6년에서 10년 반 정도의 이제 그런 징역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자행된 그런 테러를 봤을 때에는 1년 미만의 단기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방식, 그런 논리를 동원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통의 폭력도 물론 굉장히 심한 이제 그런 범죄이겠지만 이 산성물질 테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생존을 하더라도 피부에는 단백질이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외모가 한번 훼손되면은 수십 번의 수술을 받더라도 원상복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의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이제 문제가 있거니와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생존자들이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부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생 십수번, 적으면 십수번, 그리고 많으면 수십 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장기간 고통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로 입고 있는 이제 이런 그런 피해와 상황에 비해서 가해자형 처벌은 너무나 경미하다라는 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러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나 실제로 이 산성물질 공격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제 저항하게 된 끝에 콜롬비아 상원에서 2015년에 산성물질 공격 피해자 특히 이제 이 나탈리아 본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산성물질 공격을 이제 자율 범죄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율 범죄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이제 그 법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콜롬비아 사례도 멕시코 사례도 계속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 두 가지로 좀 더 이 형량이랄까 형량도 늘리고 벌금 액수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처벌의 정도를 좀 더 무겁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 범죄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범죄가 감소했다고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감소했는지는 또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를 얻기가 어려운 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젠더 관련 그러니까 이 산성 공격 테러 같은 경우도 페미니사이드의 젠더 관련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범죄의 일환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페미니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지금 데이터가 가용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2년에는 99개국이 이런 그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아직까지 지구상의 절반 가까운 국가들은 이 통계가 지금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 중에 그 일종의 하위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산성물질 공격의 경우에는 데이터 가용성이 아직 더더욱 미비한 상황이라는 게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더더욱 통계 수치를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콜롬비아는 그래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 애시드 테러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지위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이제 그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자행된다라는 게 인정되고 있지만 멕시코는 그 중에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지조차도 지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카르멘 산체스 재단에 의하면 2022년 한 해에 100억 건 정도의 산성물질 공격이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아 건수로 봤을 때는 콜롬비아랑 굉장히 좀 비슷한 것도 같은데 이번에 2024년 2월에 말레나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괄목할 만한 이제 그런 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그걸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그 멕시코에서도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산성 공격 테러도 폭행 사건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에서 5년 정도의 단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역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굉장히 경미한 콜롬비아보다 더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 법이 그 멕시코의 여러 주 정부에서 계속해서 통과되면서 이번 2024년 2월에 멕시코 시티 정부에서도 이렇게 통과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어린이, 성전환자 그리고 장애인의 총체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산성 물질 또는 부식성 물질 또는 화학 물질 등을 사용해서 공격을 할 경우 이것을 범죄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방식으로 이제 피해자들의 건강권과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데 더 역점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의 형량과 벌금 액수를 더 엄중하게 사형 조정을 했다는 그런 점이 이 법안의 뭐 의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년에서 5년 정도의 징역형이었는데 이제 8년에서 12년형으로 양형이 이제 조정이 됐죠. 그리고 이 부상이 이 테러가 여성을 뭐 살해 직전까지 그러니까 일종의 살인 미수로 간주될 경우에는 최고 46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양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역시 굉장히 경미한 정도의 벌금을 부과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의료비의 300에서 7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과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뭔가 부과를 했었는데 이후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다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형이 그러니까 그 처벌의 정도가 좀 더 이렇게 무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말레나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냥 폭력의 일환이 아니라 여성을 젠더 베이스드한 이제 그런 킬링의 일환이다. 근데 이제 그런 살인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 기준을 적용을 시켜서 이 형량을 좀 더 늘리게 되었다는 게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콜롬비아 법보다 좀 더 진일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량을 늘린다고 해서 이 범죄가 사라지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으나 현재의 진척 정도는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걸 어떡하죠, 이거. 근데 왜 콜롬비아고 왜 시우다드 후아레스인지 혹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시우다드 후아레스 같은 경우는 그 멕시코 사례인데 제가 아마 발표문에 이제 이 시우다드 후아레스 경우를 보다가 그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법으로 이제 이게 페미니사이드고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됐지만 사실 처벌할 의도를 별로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에 반대급부로 이렇게 시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게 됨으로써 법안이 통과됐고 이제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걸 비교를 하고 싶어서 쓰게 됐는데 뭔가 액션과 리액션이 네. 좀 균형점을 잡아가는 듯한 사례로서 그런데 그럼 콜롬비아는 왜 그렇죠? 콜롬비아 같은 건 제가 알아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기존의 그러니까 이 애시드 어택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그 여러 종류의 폭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이제 그 내전 때 그때 그 무장 세력들이 더 이렇게 무기를 구하기 쉽고 그리고 여러 산성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값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쉬워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심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 싸게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어요. 맞아요. 인도, 중국 훨씬 더 싸게 구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폭력이라는 코드로만 콜롬비아를 설명할 수도 없는 게 또 이거는 또 아주 특수한 젠더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조혜진 기자 앞으로 계속 탐사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번 학회 때 꼭 이 후속 연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으로 저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언을 그러지 않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엄정하게 심사를 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조언을 정말 이렇게 사실 부족한 발표죠. 오늘 굳이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사실 문학 전공자인데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플로어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걸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또는 이런 그 소스를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 싶고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다른 어떤 어프로치보다 인문학적 감수성으로 파고 들어가야 제대로 된 실체적인 진실과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 박사님 하시기에 되게 좋은 연구 토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저희가 고대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선생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